이번에 주택 임대관리업에 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 임대관리업입니다.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에 관한 부분에 1번에 등록은 누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관리업에 관한 것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을 한번 정리하는데, 자, 주택 임대관리업, 주택 임대관리업. 자, 임대관리업이냐 보시면 임대관리업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는 시장구청장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임대관리업은 보시면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등록입니다. 등록은 누구에게 보니까 여기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더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어디로 갑니까? 시정구청 갑니다.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할 수 있다는 뭐다? 여기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등록하여야 한다는 건 등록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이 주택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박스에 가면 지금 보충학습란에 1번에 대통령령으로 되는 규모에서 밑에 내가 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 그리고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이라는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 두 가지로 나눠갈 수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에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갑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일단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다시 한번 임대를 해서 다시 한번 재임대를 하는 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건 뭐 여기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적인 즉 그 관리와 그리고 회계 관련 부분의 업무만 제한적으로 해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위탁관리형의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하고자 한다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그럼 최소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하여야만,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로 갖고 물었을 때 박스에 가보면 지금 01번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몇 호 몇 세대인가요? 그래서 호 세대는 빼고 숫자만 확인하면 100호 100세대 이상의 규모라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와 그리고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보셨을 때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된가 보니까 단독주택과 공동택은 최소 몇 호 몇 세대에서 단독 공동 모두가 얼마가 돼요? 300호 300세대 이상이면 그때는 뭐예요? 등록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록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를 물어본다면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얼마를 100과 300을 좀 기억하시게 부분들은 그래서 이 규모 이상이면 뭐 합니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 정리하죠. 자, 일단 그러면 박스를 잠깐 벗어나서 우측에 그 등록에 관한 기준을 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거 분명히 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냐 그래서 등록에 관한 기준을 봅니다. 등록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임대관리업에 관한 등록 기준 우측에 그 박스를 잠깐 벗어나서 우측에 별표 규정에 가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시설은 그냥 참조하시고 등록 기준은 지금 뭐니까 등록 기준은 지금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놨죠. 두 가지로 나눴듯이 뭐 또 나눠놔야 돼요? 전문인력과 자본금에 관한 기준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관리형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기관리형에서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그리고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일단 그 규모를 봤더니 지금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에 봤을 때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원에서 1억 5천만 원,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1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인력을 봤더니 전문 인력은 박스에 들어있는 가나 다 세 가지 직군 중에서 자기 관리형은 2명 이상, 위탁 관리형은 1명 이상에 해서 지금 자본금하고 등록 기준, 전문 인력 기준을 봤더니 어디가 기준은 더 높습니까? 봤더니 이 등록 기준 어디가 더 높더라? 방금 봤던 대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 기준이 뭐보다는 더 높습니까? 지금 봤던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보다는 등록 기준이 좀 높죠. 그래서 자기 관리형은 지금 1억 5천 그리고 2명 이상, 위탁 관리형은 1억 원 이상 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에 관한 가나 다를 잠깐 살펴볼까요? 가나다를 가보니까 가는 변호사부터 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 몇 년? 2년. 나번은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몇 년? 3년. 그리고 다번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몇 년? 3년 이상 종사한. 그래서 가나다 관련된 전문 인력 중에서 2명 이상, 1명 이상의 해당되는 자를 뭐 하더라? 전문 인력으로 여기 등록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은 이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등록은 정리했고요. 여기도 가능하면 이제 뭐 교재 순서대로 보면 좋은데, 가능하면 근데 교재 순서로 쭉 가면 여러분 오히려 혼동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게 좀 조금 순서를 바꿔 설명드린 거니까 교재는 분명 다 같이 확인할 거고요. 가능하면 이런 순서로 가시면 여러분 조금은 정리하는 게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기준에 등록을 하여한다? 네, 이와 같은 가지를 갖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임대관리 형태를 그 두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임대관리업은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잠깐 놔두고 공동택 관리 방식은 자체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체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위탁에서 자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 관리업도 마찬가지 뭐예요?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을 하고 보니까 이게 크게 수익성이 없다. 나는 그래서 뭘로 가고 싶다. 자기 관리형은 위탁 관리형으로 바꿔가고 싶더라. 아니면 반대로 위탁 관리형을 등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를 하는 사람의 돈을 수익성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뭘로 바뀔 수 있다? 위탁 관리형에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로 임대 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등록 기준은 등록은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하고 위탁 관리형은 뭐 하래요? 구분 등록입니다. 등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구분 등록입니다. 구분 등록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등록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임대관리 형태가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이면 분명히 기준이 동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임대관리 형태를 등록하다 보니까 반드시 구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부분들이. 자, 그게 정리가 됐으면 그 현재 별표 위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2번. 2번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을 뭐 하더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돼 있고요. 당연히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 기준이 다르니까 등록은 분명히 구분 등록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지문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죠. 만약에 어떤 형태 임대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를 하던 사람이 뭘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서 뭘로 바꾸고 싶어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을 하다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바뀔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것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왜 없습니까? 보니까 등록 기준이 어디가 높아요? 위탁관리보다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 따로 그 등록 기준이 더 높으니까 따로 등록할 거 없이 임대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더라. 그 표현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간다고 보죠. 이제 법에는 따로 정한 게 없지만 자기에서 위탁으로 갈 때는 따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해도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위탁관리형에서 자기관리형으로 임대관리 형태 바꾸면 그때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돼. 왜냐하면 기준은 이것보단 뭐가 자기관리이 더 높으니까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것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뭐 하더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가 더 높아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등록이 더 높으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 절차는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문에서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이리겐 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 갑니다. 하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둘 중에 어느 형태로 했던 간에 크게 뭐 수익성이 나지 않은 것, 이거를 그냥 나는 이걸 접고 싶다. 아니면 이 등록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 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를 폐업하겠다, 문을 닫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 지금 146페이지 그 보충학습 박스 잠깐 벗어나왔던 박스에 마지막 지문의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보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에 신고, 즉 변경 신고는 며칠 이내 하세요. 15일 이내 변경 신고하시고, 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을 이전 몇 일 전에 30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합니까? 말소 신고합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기한 물어보면 며칠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말소 신고는 며칠입니까? 15일, 30일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 신고에 관한 게는 두 가지입니다. 변경 신고 물어봤다 15. 그 다음 말소 신고 물어봤다 며칠? 30일 하나 정리합니다. 자, 거기 이제 정리하고 또 한 장을 잠깐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지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주택임대가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전에 등록할 수 있다, 하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한다는 것은 이 규모에 해당하면 등록을 하고요. 이 기준에 해당되는 하려면 이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자기 또는 위탁 관련 주택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누구나가 다 자기 또는 위탁 관련 주택임대를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이와 같은 결격 사유. 그래서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임대관리업 등록이 안 돼요. 누가 안 됩니까? 밑에 보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서 밑에 박스에 보면 총 5가지죠. 1번.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2번 비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관리의 등록의 말소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제 말소는 이제 바로 이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3번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5번도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결격은 지금 뭐냐, 총 5가지.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대관리업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임대관리업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확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 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하고 이제 임대관리업을 할 겁니다. 근데 임대관리업을 하다 보면 뭐야?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럼 뭐 합니까?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살펴볼 거냐면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를 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시면 이때 지문에 밑에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3번 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에 대한 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비읍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뭐더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등록은 여러분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 말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란 것은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등록 말소하고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 말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건 임대 관리의 등록을 뭐예요? 반드시 말소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필요적 등록 말소에 해당하면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합니다. 임의적이란 거지. 임의적이란 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적인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사안을 판단해서 중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어요? 예,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예, 등록을 말소하기 좀 사유가 경미하다면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현재 여기서 이제 볼 거면 여기서 이제 먼저 정리할 거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필요적. 그럼 여러분이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요거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건 지금 봤던 대로 몇 번인가요? 지문은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필요적이라는 건 보니까 여기는 기역과 니은과 비읍.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기역을 보죠. 기역. 기역은 우측 박스에 149 상단에 가보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 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합산하여 몇 개월?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비읍.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지문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한다. 그럼 일단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인 거는 굳이 들어갈 거 없다. 뭐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역, 니은, 비읍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뭘로 밀어내면 돼요.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합니다. 말소 또는 영업정 행정처분 두 가지 선택할 때 임의적인 사유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중에서 뭐만 기억하시자.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뭘로?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지 말고 뭐만 정확히 기억하시자.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이거는 반드시니까 그래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보시면 또 하나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밑에 이제 지문에 자, 박스 밑에 이제 보면 방금 봤던 그 필요적 등록 말소 관련 기역, 니은, 비읍을 봤던 지문 박스 밑에 가면 2번, 3번 그리고 4번이 나와 있는 밑에 보면 4번 밑에 박스에 보충학습 박스 있죠. 보충학습 그 박스에 가면 임대관리업 등록 말소 등의 기준 관련해서 1과 2가 들어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충학습은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죠. 자, 이제 그러면 필요적 사유에 따라 기역, 니은, 비읍이면 뭐예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한다고 그랬고 임의적인 사유면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죠. 중함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적 행정처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필요적인 사유에 해당이 됐거나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했거나 등록이 말소가 돼요. 그러면 필요적이든 임의적인 등록이 말소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 대신 영업정지 행정처분해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잘못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임대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다. 그걸 사전에 알려주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사전 통보입니다. 사전 통보 기한이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1번에 가보죠. 1번에 사전 통보 기한이다. 그래서 뭐를 정하고 있는 법에서 박스 1번에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을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임대관리자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래서 얼마 기간 전까지 사전 통보합니까?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까지 임대 및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세요. 그래야 뭐예요? 거기도 사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1개월 전 처분 예정 1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뭐 하더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래서 1개월 전 하나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 과징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다시 이제 볼까요? 그러면 자,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중함은 등록을 말소한다. 문을 닫아야 되지만 영업정지예요. 그럼 임의적인 사유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자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하여야 한다가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여기다 만약 선택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건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럼 3개월 동안 뭐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영업정지 이 행정처분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대신 뭐 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뭘 내자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고서 이 행정처분 3개월 동안 뭐 임대 권리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문을 닫는 그 대신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만큼을 뭘로? 돈으로 내고서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더라? 임대 관리업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3개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3개월입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과징금은 돈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과징금은 돈이에요. 그럼 얼마의 돈을 낼 거냐?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행정처분 이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돈을 낼 과징금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한정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보시죠. 자, 과징금은 일일당 하루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3만 원. 1개월은 며칠인가요? 30. 아무래도 짧게는 28일, 길게는 31일까지 있다 보니 1개월을 며칠로 그냥 기준을 삼겠다? 30일로 기준을 삼겠다?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천만 원. 근데 아무리 금액 예를 들어서 뭐 이 행정처분 기간이 길어서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00이 나왔어요. 그럼 1,500을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 상한액은 얼마까지? 예,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최대 상한액이란 그래서 3만 원, 30일,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과징금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과징금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과징금은 지금 보시는데 과징금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요.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는 지금 본 대로 3만 원, 30일 얼마인가요?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과했어요. 1천만 원을 초과되는 범위에 이제 금액을 부과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가 빠졌기 때문에 한 밑에 적어 보시면 자, 이 금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 내에서 과징금이 통지를 했고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납부는 며칠이나 합니까?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는 며칠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냐면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부과는 그냥 납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적어 보시면 일단 납부는 며칠 이내에 납부합니까? 30일 이내에 이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요 30일 이내에 납부하려고 봤더니 천재사변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천재사변 등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에 납부할 수가 없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당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기간에 납부할 수 없다. 이 사이 기간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되느라도 며칠이나 납부합니까? 7일 이내에 납부한다. 그래서 납부는 문제가 없으면 30일이나 납부하는데 그건 이 30일 기간 동안에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사유가 종료 또는 해소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징금은 부과 관련 기준에 하나, 둘, 셋, 납부 관련 원칙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소로부터 며칠 7일이나 납부한다는 규정까지 해서 과징금 돈은 총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5가지 관련 규정까지 정리하셔야 될 때는 등록 봤을 때 이렇게 여기 크게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하나 더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냐? 꼭 기억하실 게 필요적 등록 말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 빼면 나머지 뭘 임의적으로 밀어갈 수 있는 거고 필요적인 임의는 문을 닫습니다. 영업정지합니다. 사전 얼마 전에 통보합니까? 네, 1개월 전 임대인 임전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로 왔을 때 과징금, 영업정지 가름해서 문을 닫는 걸 대신에 돈을 내겠다 뭐예요? 과징금은 세 번째. 지금 부가 납부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 일단 1, 2, 3번에 관한 일단 여기 먼저. 그럼 여러분이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 여기까지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하나 뭐가 빠졌냐면 빠지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란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건 문을 닫는 대신에 돈으로 낼 수 있다. 과징금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나는 그냥 문 닫을게. 그래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그러면 여기는 그럼 결국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 안 내려 한다. 그냥 해당 행정처분 내렸다. 3개월 동안 문 닫을게. 근데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러분이 하나 여기가 조금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많을 수 있는 아직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교재를 지금 보시면 다시 앞쪽으로 한 장을 넘겨서 147로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147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147 하단의 박스 별표 이 박스에 가보면 밑에 답번이 있죠. 답번은 지금 그중에 방가로 1번에 고의입니다. 고의로 인해서 재산상해를 끼쳤다면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몇 개월인가요? 6개월. 2차는 영업정지 1년. 3차 이상 위반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등록을 말소시키는. 그래서 뭐 고의, 중대한 과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뭐 마번에 방가로 1번을 포함해서 4번까지 해서 영업정지 이 행정처분은 그 위반 행위 종별에 따라서 1, 2, 3차 위반 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될 것까지인가는 아직은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범위가 너무 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힘드시다고 하면 일단 조금 여기를 차치하고라도 어디까지는 분명히 정리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적인 등록 말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통보 기한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과징금 관련 부과와 납부에 관한 숫자 관련 총 몇 가지 5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박스는 방금 여기 넘어왔던 건데 박스는 방금 보신 대로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여러분 1, 2, 3차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이 위반 행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완벽한 정리가 되는데 그러기엔 또 지문의 양이 많아지니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차치입니다. 그건 힘들겠다면 좀 배제하더라도 대신 1, 2, 3에 관한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일단 여러분이 꼭 정리하신 걸 약속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서 149페이지 주택임대관리 업무 범위나 그냥 한번 참조적으로 읽어봅니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지금 남은 게 5번, 6번, 7, 지금 5, 6, 7, 8이 나와 있어. 5, 6, 7, 8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는 지금 5번을 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문은 지금 6번 위스탁 계약서 등이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스탁 계약서를 작성,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측 박스에 위스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되는 사항에 관한 1번 기억부터 해서 비읍번까지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위스탁 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사항은 뭐가 있나? 그래서 비읍번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억에서 비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뭘 작성합니까? 위스탁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작성 시 포함사항 한번 봐주시고 7번 보증상품 가입입니다. 보증상품. 자, 보증상품 가입 전에 좀 전에 봤던 여기 등록 기준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를 나눈다고 그랬고 보증상품 가입은 두 가지 임대관리 모두가 다 여기 보증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임대관리 형태 중 어디가 책임 한계가 더 무겁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훨씬 책임 한계가 무거워요. 임대를 해서 자기관리 주택임대관리 다시 한번 재임대를 내려가다 보니까 책임 한계는 여기 위탁관리형보다 어디가 높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상품 가입은 둘 다가 아니라 7번, 1번에 가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보증상품 가입 규정은 누구만 해당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만 해당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일 수 있는 좀 간단히 살펴보면 밑에 박스에 가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권리를 위한 보증.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임대료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그다음에 2번에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보증이다.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그래서 뭐 임대인, 임차인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임대인 관련 개월만 좀 잠깐 확인해 놓으세요. 3개월 정도 확인하셔서 보증상품 정리하고요. 8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게요. 8번 읽어보고 이제 마지막이 되는 5번에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에 관한 부분 한번 여기를 잠깐 보시게요. 자, 5번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까요? 여기 이 현황신고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총 세 가지 정리하는데 일단 그 세 가지를 뭘 정리할 일단 보면 5번에 지금 지문하고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을 포함해 여러분 총에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교재 일단 확인을 할 건데 일단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황신고 세 가지를 정리하자 먼저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보고 순서. 일단 이것도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저것도 출발은 순서.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기 이제 주택 임대 관리 현황 신고에 관한 그 신고 보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고가 들어가고 여기는 신고, 여기는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신고할 거고 또 누가 누구에게 보고 들어갈 때 이것만 일단 다른 걸 일단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실 거고 일단 먼저 순서별로 갔을 때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누가 보고로 들어가니 그것만 일단 보십니다. 자, 교재 지금 5번에 1번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두 번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세 번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 순서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누가 들어갑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두 번째 여기 누가 들어가요?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구에게 보고 들어갑니까?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방가로 해보는 그 순서예요. 임대관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뭘 정해 신고보고 순서를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란 것은 그러면 신고는 언제 그리고 보고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그 신고 보고 시기를 보죠. 신고 보고 시기를 볼 겁니다. 자, 지문이 현재 5번의 첫 번째 줄 여기 이제 지문을 중간에 좀 자르고 두 번째 줄을 같이 이어서 한번 쭉 가볼까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는 언제 신고합니까? 지금 나와 있죠. 신고 시기는 첫 번째 밑줄 꼭 그어놓으세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래서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이래. 이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구조청장 보고합니다. 신고에 관한 시기 하나 봤고요. 그럼 그걸 종합 보고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밑에 있는 박스로 잠깐 들어갑니다. 박스로 들어갑니다.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정보를 보고 신고받은 시장구조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며칠 이내 합니까? 네, 30일 이내 보고합니다. 두 번째. 일단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신고보고 순서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이 시기에 뭐 하더라? 신고보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뭐를 정리하고자 하냐면, 자, 신고. 여기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정 신고입니다. 신고. 그럼 일단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할 때 어떤 정보, 그래서 이때 시장군 신고하는데 어떤 정보에 관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여기서 보고할 거냐. 그래서 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신고할 때 이와 같은 정보를 신고한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박스에 보충학습란에 지문 1번으로 갑니다.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요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보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인가요? 6번까지 이 6가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구조구청장에 신고합니다라고 이제 세력이 하나 지문을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지금 자본금, 2번 전문인력, 3번 사무실 소재지, 그리고 4번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수 및 소재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여기는 6가지 그 관련 정보 중에 지금 보신 대로 5번을 좀 주의하시고 5번은 지금 뭐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5번은 지금 보증상품에 가입한 사항이다. 자, 그러면 지워졌지만 임대관리업 중에 보증상품 가입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만 가입하지 누구는 가입 의무가 없다. 위탁관리형은 없다고 그래서 5번에 지금 단서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사항의 양가로 단서를 가보시면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보증가입사 만약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5번은 그거 좀 주의하셔서 5번하고 6번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위탁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까지 몇 가지 6가지를 지금 관련 정보를 신고한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6가지 정보를 신고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3가지 정리 다 했습니다. 먼저 꼭 요건 이 3가지 구분화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는 빈도가 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정리를 해 놨지만 여러분 보시기 좀 편하게 신고보고 순서, 그 다음에 시기하고 그 신고 관한 정보 6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중에 5번에 관한 보증상품 가입은 누구만 해당된가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면서 5번까지 정리하시면 마무리 정리 이 해당 장을 끝내겠습니다.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 가보시면 몇 장이 나오냐면 공동주거관리이론. 여기는 간단히 일단 여기는 그냥 뭐 지난 기본과정 했었던 뭐 요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문제 뭐 지금 기출된 유형만 좀 몇 개 살펴보면 되는 부분 여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8장을 건너서 9번 163페이지 가면 챕터 9장에 노동관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은 지금 보시면 1번에 근로기준법부터 쭉 해서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마지막 지금 보시면 199페이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부분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챕터 9장은 노동관계 법령이 있고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 챕터 10장으로 가보면 교재 213페이지 213에 가보시면 지금 노동관계 법령하고 사회보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챕터 9장이 노동관계 법령, 그리고 챕터 10장이 4대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에 관련 지문이 지금에서 챕터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도 쭉 해서 교재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은 지금 현재 교재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관련해서 챕터 지금 뭐 10장 233페이지, 그래서 233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챕터 9장하고 10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장은 현재 교재에 이제 수록이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교재상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진행을 했던 부분, 여기는 기본 과정에서 여기 이제 보면 노동관계 법령하고 사회법령에 관한 이 사회법원 이 부분들은 기본 과정에서 여기는 교환으로 해서 따로 저기 수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심화 과정에 처음 수업을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본 과정에 진행했었던 이 노동관계 법령하고 사회법에 관한 것은 이제 기본 과정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과정에서 교환으로서 교재가 아닌 교재로 이제 수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노동이나 사회법에 관한 것은 이 기본 과정에서 따로 이 첨부된 교환으로 해서 노동과 사회보험에 관한 거를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심화 과정에 따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기본 과정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것과 사회보험에 관한 것은 기본 과정 교환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혹시 심화 과정에 처음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기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노동관계 법령하고 사회보험은 지금 해당 기본 과정 파트에 지금 첨부된 교환과 같이 수업을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교재도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되 좀 이제 사회보험하고 이 부분들이 교재에는 물론 수록이 되어 있긴 하면 조금 빠진 부분이라는 그런 일부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노동관계 법령과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출제 문항을 잠깐 그 한 5개년도 역산해서 살펴보시면 문항이 지금 한 7문제 전후예요. 그러니까 적게는 뭐 한 6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8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으니까 한 6문제. 그래서 출제는 거의 보면 6문제. 그러니까 적게는 5에서 6개, 많게는 6에서 7문제까지 해서 거의 기준점은 6문제 기점에서 작게는 5개에서 6, 아니면 6에서 7개까지 해서 문제 출제다 보니까 거의 7개라고 쳐도 거의 보면 시험에 한 20%가 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5개 관련 법령에 따른 걸 여러분이 법령입니다. 이 2개 관련 파트의 법령을 여러분들이 크게 관련 법령을 총 몇 가지를 정리하시냐면 이게 총에서 5가지,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10가지란 건 노동관계 법령 5가지 법, 사회보험 관련 5가지 총에서 이 2개 관련 파트만 여러분이 정리할 법이 몇 가지요? 10가지 법령을 정리해야 돼요. 여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10가지 법령을 일 하나하나 낱낱이 정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조금 이 선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선호한다는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 난이도 조절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10가지 법령이다 보니까 실제 수업하는 저도 10가지 법령을 전부 다 하나에 샅샅이 물론 필요한 법들은 그렇게 정리하지만 10가지 법령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수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의 난이도 조절하기 가장 선호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리고 이게 딱딱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노동관계 법령이나 사회보험 같은 현실의 어떤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잦습니다. 뭐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면 이 노동관계 법령에서 이 관련 남녀 관련 법률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결로 단축 같은 그런 부분들은 또 사회보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남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에 또 맞물려서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법령도 많지 또 개정이 한 번 되고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맞물려서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좀 따라하기가 벅찬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업하는 제가 정리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교환으로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관련한 부분도 지금 관련 법령 개정 자료 2번을 드렸던 것 중에 노동과 사회보험에 관련한 부분에 개정된 거는 또 지난 교환으로 수업했던 이후에 지금 2번 나눠드린 개정 자료에 가보시면 이 노동관계 법령이나 사회보험에 관련된 근래 최근까지 개정된 걸 다 반영해서 교환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신 걸로 해서 여기는 기본 과정이 했던 그 부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거의 절반이 다 끝났습니다. 절반이 끝났다는 건데 뭐지? 파트 1의 행정관리 측면이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 2다 이제 그래서 교재 243페이지 가면 이제 파트 2 이제 기술관리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구성만 잠깐 보고 가실까요? 구성만 잠깐 가보시면 일단 크게 파트 2의 기술관리 파트 가보시면 크게 지금 장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보다 마지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까지 총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지금 보시면 다음 시간 좀 중간에 쉬었다가 244에 가보시면 이제 그 챕터 1장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여기부터 좀 쉬었다가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챕터 1장, 기술관리 챕터 1장부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